에다가 말 제가 잘 못하니까 좀 지루했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 전문가 두 분에게서 그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 교수이신 김병영 교수님에게서 저 코멘트 받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시마루 예, 이시마루 지로 선생님하고는 몇 년? 6년, 6, 7년 정도 알고 있는 사이인데, 예, 우리 동갑내기고요. 자주 만납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보도, 북한에 관한 실제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특히 북한 내부의 정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시아프레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아시아프레스나 또 이런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실시간의 변화를 보도해 주시면 저 같은 학자는 그 점을 이 선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또 그리고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쪽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을 보면은 김정은 등장 이후에 한 1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김정은은 우리를 참 놀라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놀람이란 것은 여러 가지 나쁜 시각, 좋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북한에 보면 이제 갑자기 말씀처럼 자력 경쟁한다고 그래서 시장을 단속하고 이제 그전에는 시장을 활용했잖아요. 그죠? 2012년 등장해서 2019년까지 정책은 시장을 활용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갑자기 바꾸어서 시장을 단속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단한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국과는 적대 국가다. 그리고 유사시는 남한을 평정하겠다 하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류를 차단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북러 밀착의 결정판으로서 러시아, 북한이 조약을 체결해서 군사적인 지원까지 상호하겠다. 끝없는 그 놀람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의 중요한 출발은 북한 내부 문제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2019년 이후로 자력 경쟁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억압하겠다는 말을 할 때에 한국에 있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은 두 가지였습니다. reversal, 그다음에 retreat. 리버설이라 보는 사람들은 북한의 이 정책은 예전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해석이 리버설이었고요. retreat은 어차피 시장이 있어도 코로나 국면에서는 시장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 정책을 당분간 철회하고 이제 숨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북중 간의 교역이 재개되면은 시장 활용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retreat. 이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지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 그러면 retreat보다는 reversal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shift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마 제가 좀 해석을 붙이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정책의 shift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김정은의 권력 유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시장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더라. 그리고 시장에서 남한 문화가 유통이 됨으로써 이 김정 권력에 매우 중요한 지장을 주고 있더라. 이 장기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사회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다. 아까 공산주의로 가자 이런 말씀이 그런 배경 같아요. 이제 공산주의는 뭐 유토피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성을 언어로 바꾸면은 그게 사회주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로 갈 것이냐 할 때 그 모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조합해 보면 그 모델은 그 스탈린식 체제 같아요. 시장을 없애고 이 사회주의로 복귀해야 되는데 스탈린 했던 중앙 계획은 아직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혹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이 사회주의 경제의 복구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북한에서 제2의 화폐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9년 화폐 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을 억압하기 위해서 또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이 무지막지한 정책은 뭐 실패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오히려 지장을 줬다 하는 평가를 하고 한 이후에 지금의 북한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매우 정교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스타디를 한 상태에서 제2의 화폐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화폐개혁이 아닌 거죠. 하지만 다방면에서 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연쇄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여집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문제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없애게 그냥 시장이 없어지면 되느냐?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누가 물자를 공급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수요를 줄이면 강제적으로 그러면 시장을 없앨 수 있겠지 하는 기대는 뭐 경제학으로 볼 때 A, B, C도 모르는 경제학 원론 수준도 못 되는 정책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정책은 그동안의 북한 정권이 또 북한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스타디라는 걸 보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게 할 것인가? 시장이 없어지면 또 밀수를 못하면 공식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은 이 공식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월급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노임 인상이 월급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을 몇십 배 인상시켜 주어서 직장만 나가더라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없애려면은 시장 공급과 수요를 없애야 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시장 가서 뭘 사지 말라, 또 외화를 쓰지 말라 한 단속을 통해서 막고 있고 시장에 들어가는 공급은 이제 옛날도 있었지만 옛날에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공급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외국에서 뭘 사오든지 해서 팔면 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만들겠다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식량은 북한의 협동 농장에서 공급하고 국가가 양국 판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소비재는 일단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 시도하되 안 되면 수입하겠다. 그것도 국가가 하겠다. 국가 주도의 무역과 국가 주도의 상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막고 국가가 막고 공급은 국가가 주도하고 일대비는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사라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수요 공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시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국가주도 상업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노리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바코드 혹은 이제 이 카드 말씀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융이 돌아갑니다. 북한이 상업은행을 만들었지만 안 돌아간 이유가 누가 북한 주민이 거기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금융이 안 돌아가면은 국영 기업들의 투자를 못 하잖아요. 국영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재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카드 결제를 시키고 돈을 현금을 쓰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 돈이 국가은행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국가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국영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탈린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공식 경제만 남고 시장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금융이 부활됨으로써 이 금융체제가 돌아가는 거죠. 생산 금융의 선순환 구도를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리버설이고 그 리버설의 목적은 사회주의 경제의 복원이다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북한 김정은의 권력 유지, 즉 시장이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이 사회주의가 침식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이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남한 문화가 들어가서 이 밑에서부터 권력이 흔들린다 하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런 판단의 중요한 또 관건은 핵개발이겠죠. 핵개발을 해서 이제 원래는 핵경제 병진을 하려고 했는데 핵개발로 인해서 핵경제 상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핵은 가졌는데 경제는 망가진 거죠. 그럼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일단 사회주의를 살려보자. 이 자본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다. 사회주의를 살려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버티는 거겠죠.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를 복원해서 버티게 되면 미국이 할 수 없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겠죠. 이런 기대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버티자. 그렇죠? 버티려면 시장을 막고 자본주의를 막고 그 다음에 한류를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버티기 위해서 상당히 뒤바뀌는 것은 결국 이 북한의 권력 엘리트일 겁니다. 권력 엘리트가 뭐 장선 때 청에서 드러났지만 힘도 있고 경제력까지 주게 되면 위험하겠죠. 즉 권력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예전에 시장에 있고 그다음 무역할 때는 이런 권력들이 뭐 무역 커미션에도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 엘리트가 두려운 거죠. 근데 시장이 없어지게 되고 국가가 주도하는 상업과 무역이 되면은 이 권력 엘리트들도 월급 외에는 돈을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정은 권력은 더 공고해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겁니다. 노임 인상을 보더라도 그러면 북한 갑자기 월급이 몇십 배 오르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옛날에 3,000원 받다가 지금은 뭐 4만 원 받는 거잖아요. 어디서 돈이 생겼을까? 뭐 쉬운 해결책은 돈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찍으면 인플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북한 정권이 자기 정책의 자가당착이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어떻게 노임을 인상시킬까? 결국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있는 화폐 발행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직 노임 인상이 뭐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물가까지 오른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돈을 찍어서 노임 인상할 만한 재원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돈을 찍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또 환율에서 아마 북한 돈이 절하가 되기 때문에 탄로나겠죠, 그죠? 그러면 북한 정권은 헤이스티하게 별로 준비 없이 이걸 밀어붙였다는 걸 보일 겁니다. 과연 그 정도로 머리는 아플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노임 인상의 재원은 아마 국가 주도의 무역에서 옛날에 권력 엘리트가 무역을 하고 뭐 커미션을 받고 했잖아요, 그죠? 뇌물도 받고 말입니다. 그런 국가 주도의 무역을 통해서 옛날에 이 권력 엘리트가 누렸던 그 돈을 국가가 갖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펀딩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아마 세 번째 기대는 이 러시아 효과일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게 무기를 팔고 외를 받든지 아니면은 식량과 에너지를 받고 전략한 외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돈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번 노임 인상의 대상은 얼마든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협동농장에 일하는 사람을 빼고 농민 빼고 나면 북한에 일하는 사람 한 800만 명 정도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을 갑자기 올려주어서 해마다 조달이 필요한 아마 북한의 그 외화 규모는 한 8천억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상당한 돈입니다. 만약 이 돈의 조달이 실패하면은 아마 이 노임 인상은 결국 실패할 거다. 그러면 직장 나가도 월급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직장 나가려고 하겠냐? 나가기 싫은데 계속 억지로 나가게 하면은 결국 북한 주민하고 권력이 충돌하겠죠.
결국 아마 이러한 충돌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노임 인상분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일단 이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나르는 중요한 분기점 같아 보입니다. 제 판단은 어려울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러브 전쟁이 계속됨으로써 계속 무기를 팔아가지고 얻는 수입이 이 노임 인상을 펀딩하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못하면 아마도 러브 전쟁이 끝나자마자 혹은 그 전이라도 지속되지 못할 거로 보여지고요. 아니면 다른 수입은 사이버 해킹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수입이 계속 늘어나거나 계속 크게 되면은 아마 조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요즘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쪽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아마 이런 정책의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점들 같아요. 과연 물가가 오르는지, 북한 돈이 절하가 되는지. 최근에 지금 북한 환율이 달러 면에서 절하가 많이 되어서 한 8,000원, 1달러 8,000원 게 1달러 13,000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은데 이 달러 환율만 오르는 것은 아마 화폐 증발 효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어디서 온지 알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따라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이런 북한의 제2의 화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보일 텐데 제 대략적인 추측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소련을 보면은 소련이 그 네프라는 일종의 시장 사회주의를 하다가 스탈린 체제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1920년대 후반입니다. 집단 농장화를 하고 중앙개혁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경제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이 성공하는 조건이 무지막지한 공권력 동원입니다. 그 당시 집단 농장화를 하면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로 갔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북한 정권의 일종의 그 내구력, 특히 감시력과 어떤 인포스먼트는 다른 사회주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직장 가도 월급을 제일 잘 받지 못하고 월급 받더라도 그 월급이 자기가 써야 되는 돈에 미치 못하게 되면 결국 이 경제난이 치솟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는 이 경제난을 일정 정도 일정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도움일 겁니다. 식량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좀 나아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러브 전쟁은 끝날 것이고 이제 끝나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즉, 이 지정학과 이 북한의 이 사회주의 복구 정책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로 볼 때 경제가 좋아진 것은 이 자본주의를 도입할 때입니다. 이 사회주의로 복구해서는 경제 안 좋아지거든요. 결국 김정은이 사회주의 경제를 복구한다는 것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즉 자본주의를 도입한다 그러면 아니면 옛날에 시장을 도입한 그런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경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을 때 체제를 바꿨을 때 효과가 100이라 그러고 이 자본주의를 안 가는데 시장만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효과가 50이라 그러면 아마 사회주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복구하더라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아마 10이 안 될 겁니다. 북한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기간 살아나지 못하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볼 때 김주의 등장과 연결시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4대 세습이라 그러면 너무 이런 게 아닌가. 아직 김정은이 40죠? 이때에 김주의 등장시켜서 얻는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자기도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어떤 부모라도 4대 세습을 시도할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이 자기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때가
내가 4대 세습자를 지명하기 좋은 시기다 할 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대 통일평양연구원이 이제 탈북민 대상으로 북한에서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탈북민, 외국 거치지 않고 외국에 오래 살지 않고 조사해 보면 2019년부터 김정은 지도가 추락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 인기가 없을 거예요. 경제난 지속되고 있는데 누가 김정은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굳이 김정은을 등장시켜서 얘가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 주민은 너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럴 때 더 했을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계산된 4대 세습 체계로의 이동보다는 매우 어려워진 김정은의 인기, 지지도를 만회시켜 보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게 출발을 보여줘요.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핵 개발로 경제가 어려운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핵 개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김조혜 같은 미래 세대, 북한 주민들에게 당신들도 이제 아들, 딸이 있을 텐데 아들, 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고 그게 일단 1차적인 출발을 보여집니다. 어느 부모라도 아마 자식이 정권을 이양받기에 매우 어려울 때 등장시켜가지고 아이를 사지로 내모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 4대 세습으로 보기에는 이러다 보여지고 이제 그만큼 김정은의 이 권력 면에서는 일종의 위기다 보여집니다. 물론 이 위기란 것이 최근에 북미 밀착으로 약간 좀 공고화되게 했지만 추세를 보면은 2017년 이후에 김정은 정권 면에는 지지도 면에서는 또 전체 레짐 면에서는 상당한 내구력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